암과 항산화제 논쟁. 암에 대한 항산화제 논쟁이란 이런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제는 그 치료의 원리가 활성산소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항산화제를 공급하면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의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대체의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는 현대의학의 주장이 맞지만 실제로는 항암제 공급이 더 치료 효과가 높다고 주장합니다. 암과 항산화제 논쟁은 제1차 논쟁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암 환자 치료를 위한 비타민C 고용량 치료법에 관하여 미국의 유명한 병원인 메이어 클리닉에서 2번에 걸쳐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제2차 논쟁은 러시아 출신의 미국 과학자 살게니라는 과학자가 동물 실험을 통하여 항산화제는 암 치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실험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현대의학의 항산화제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산화제 지지자들은 여전히 항산화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많은 연구에서 비타민C 고용량과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하면 항암제의 항암 효과가 더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논문들은 주로 기초의학에서 의사가 아닌 생물계 학자들의 연구이기는 합니다만. 둘째, 미국의 서로 다른 4곳의 비타민C 연구센터에서 50명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사용한 결과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 있고, 그래서 환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커다란 고통 없이 생명을 유의하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이것을 고용량으로 정맥 주사를 함으로써 인체의 모든 세포에 ATP를 굉장히 증가시키며 ATP가 증가하면 암세포의 역분화가 가능해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달래서 정상세포로 환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ATP 증가에 의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자연 살해세포 내추럴 킬러셀의 기능이 강화되어 암세포를 활발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세포 및 조직 등에 ATP가 증가하면 국소적으로 산소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혈관의 흐름도 개선되어 국소의 통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항산화제 지지파와 반대파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는데 2007년 제3차 항산화제 논쟁이 터졌습니다. 이것을 코펜하겐 쇼크라고 부릅니다. 코펜하겐 쇼크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 연구소의 고란 젤라코비치라는 과학자가 항산화제에 관한 기존의 학술 논문 68건을 통계적 방식으로 재분석하여 2007년 자마라는 의학잡지 3월호에 항산화제와 사망률에 관한 무작위 통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연구 대상자는 23만 2,006명이었고 이 중 여성이 약 절반 정도였습니다. 이 연구 논문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1. 비타민 A, C, E,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 전구물질인데 을 함께 복용했을 경우 평균 5% 이상 사망률이 높아진다. 2. 이를 따로따로 먹었을 경우 비타민 A만 복용한 경우는 16%, 비타민 E만 복용한 경우는 4%, 베타카로틴만 복용한 경우는 7%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했고 3. 하지만 비타민 C의 경우엔 사망률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고 4. 이들 항산화제가 사망률에 영향을 끼친 직접적인 이유는 규명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항산화제 지지자들이 이 논문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즉 건강보충제 정보의 N. 우카 박사는 1. 질병이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 및 심장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에 대한 실험 결과를 디스크 도출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 연구는 한마디로 무가치하다고 했고 2.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보충제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3. 비타민 보충제는 식단이 불균형한 사람에게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통계적 장난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비판했고 또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의 라이누스 폴링 연구소의 발저 프라이 박사는 코펜하겐 연구에 포함된 일부 실험에서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해 9%가량 사망률이 낮아진 사례도 있었는데 이를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편견이 가미되었다고 비판했고 또 덧붙여 대학 항산화 연구소장 제플리 블룸버그 박사는 1. 항산화 물질이 이롭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항산화제 비타민 보충제는 해롭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2. 항산화 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는 확실한 실험 재료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식품 영양학과 교수들도 1. 비타민의 효능이 이미 입증된 상황에서 비타민과 사망률을 연계시키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했고 2. 비타민이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즉 연자의 생각으로는 항산화제 지지파와 반대파의 논쟁은 사실은 특허를 가진 제약회사와 비특허 제약회사의 파워게임의 대리전을 벌리는 양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지파는 항산화제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반대파에서는 항산화제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문적인 논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펜하겐 연구에서와 같이 메타 어내리시스라는 분석 방법이 이질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고속도로에서 소나타와 디코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연구소에서 이론만 주장하는 것과 실제 임상에서 사용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본인은 항산화제가 건강뿐만 아니라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자는 항산화제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최근 출연한 후성 유전학은 항산화제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 믿음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오레곤 주립대학의 라이너스 포링 연구소에 의하면 생쥐의 대장암 세포를 이식하여 대장암을 유발한 다음에 슬포라페인이라는 항산화제를 투여한 실험군과 투여하지 않는 대저군을 비교했는데 실험군은 대저군에 비하여 암의 부피가 작아진다고 했고 또 전립선 암세포를 조직 배양하면서 배양액에 슬포라페인을 혼합한 실험군과 혼합하지 않는 대저군을 비교하면은 슬포라페인을 혼합한 실험군에서 건강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했었고 또 같은 연구소인데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에서 슬포라페인을 복용하고 3시간 후에 건강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며 복용을 중지하면 즉시 원상으로 되돌아간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유전자가 복용 3시간 만에 발현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볼링 연구소에서는 대장암 및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기세레늄이 많이 함유된 음식, 즉 전국 어패류, 양파, 브로콜리, 배추, 버섯을 섭취하게 한 결과 건강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어 대장암 및 전립선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유기셀레늄은 암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양극성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심지어 노화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포링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물성 항물질, 즉 피토케미칼의 항산화제들은 암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여 암을 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브로콜리의 슬포라펜, 이 십자가 채소의 인돌3 카비놀, 3 마늘과 양파의 유기황화합물, 4 식이성 섬유소의 낙산염 등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서도 계속 하겠습니다.